2017년 마지막 주의 범죄 사건입니다. 이 영상이 채널에 업로드가 될 쯤이면은 아마도 2018년이 되었겠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유난히 사건 사고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국내외에서는 끔찍한 범죄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벌어졌죠. 올해 벌어진 범죄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 가장 끔찍하거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개인적으로 하나 꼽아보자면은 지난주에 아스퍼거 증후군에 관한 사건에서 짧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번 3월이었죠. 여고생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낸 뒤에 유기했던 인천 여고생 여아 살해 사건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워낙에 이 사건이 크게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죠. 제 채널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사건 당시에 범죄 사건에서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현재 이 사건이 항소심이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정리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비슷한 유형의 해외 범죄 사건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의 초등학생 실종 사건으로요. 앞에서 말했던 인천 여고생 여아 살해 사건과 아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고 그보다 8년이나 먼저 발생한 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0월 21일 미국 미주리주 제퍼슨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날 시간이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던 밤이었어요. 사람들이 불을 끄고 잠에 들 시간이었지만 이날 제퍼슨시의 밤은 평소보다 더 밝았다고 합니다. 바로 동네 주민과 경찰들이 손전등을 든 채 마을을 돌면서 사람을 하나 찾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찾고 있던 사람은 9살인 여자아이 엘리자베스 올튼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날 오전에 6살인 자신의 동생을 데리고 친구 집에 놀러 갔던 이후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태였어요. 친구 집에서 동생과 셋이 놀고 있던 엘리자베스는 도중에 잠깐 집을 다녀오겠다면서 동생을 남겨놓은 채 친구 집을 나왔는데요. 그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언니가 돌아오지 않자 혼자 집으로 돌아온 동생이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엄마의 신고로 실종자 수색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와 친구의 집은요 25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블록도 되지 않는 가까운 위치죠. 그리고 성인이 걸었을 때 5분도 되지 않아서 도착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이 사이에서 아이가 사라졌던 거죠. 다행히 엘리자베스가 사는 마을은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종 소식이 바로 마을 전체에 금방 알려지게 됐고요. 신고를 받은 경찰들은 주민들과 집을 하나씩 돌면서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마을이니까 부모와 경찰은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엘리자베스의 흔적은 마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아이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식에 놀란 사람들은 다 같이 나서서 아이를 찾기 위해 밤늦도록 경찰과 마을을 수색했어요. 하지만 제퍼슨시에 사는 어떤 사람도 이 엘리자베스의 실종에 관한 실마리를 찾지 못합니다. 그렇게 아무런 소득도 없이 다음 날이 되었죠. 당시 경찰이나 주민이 엘리자베스의 실종에 적극적으로 움직인 데에는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몇 개월 전 이 제퍼슨시와 인접하고 있는 또 다른 도시에서 소아성의 성향을 가진 중년 남성이 아이를 납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어요. 주민들은 엘리자베스의 이 실종 사건을 듣자마자 얼마 전에 소문을 들었던 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아이를 찾기 위해 밤늦게 수색을 했던 거죠.
아이를 찾는 이 수색 작업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규모가 커졌다고 합니다. 경찰견도 투입을 했고요. 수십 명의 추가 인원들이 매일 새로 투입되었고 헬기까지 동원됐습니다. 그렇게 제퍼슨시를 지나는 모든 고속도로를 가로막고 지나는 차량을 모두 검문 검색하면서 용의자를 찾기 시작했죠. 이렇게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경찰은 아이의 실종과 관련된 어떠한 단서도 찾는 것에 실패합니다. 갑자기 딸을 잃게 된 이 엘리자베스의 부모는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이 딸이 사라진 날부터 하던 일을 모두 그만두고 아이를 찾기 위해서 밖을 나섰습니다. 아이가 사라지면 부모의 생활이 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정상적인 부모의 반응이죠. 그런데 이 제퍼슨시 마을에는 엘리자베스의 가족도 아니면서 이상하게도 어느 날부터 생활이 바뀌게 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는 거죠. 친절하고 착한 이미지였던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피하기 시작했고요. 그동안은 보지 못했던 자신의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범인이죠. 경찰은 범인의 정체를 알게 되자 경찰서에 데려왔고요. 본격적인 취조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증거는 명백했어요. 범인이 변명할 수 있는 핑곗거리는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정도로 증거가 드러난다면 보통의 범인들의 행동은요, 죄책감이 들거나 겁을 먹기도 하고요, 후회하는 등의 반응이 보통인데, 이 경찰과 마주 앉아 있는 범인은 이상할 정도로 긴장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태연했다는 거죠. 이런 범인의 행동에 당황한 쪽은 오히려 경찰이었습니다. 범인은 경찰의 질문에 막힘없이 모든 것을 대답했고요. 자신의 모든 범죄를 인정했어요. 거기에 며칠에 걸친 수색 과정에서 찾지 못했던 엘리자베스의 위치를 자신이 앞장서서 경찰에게 알려준 것도 바로 이 범인이었습니다. 피해를 당한 엘리자베스 홀트는 경찰과 동행했던 범인이 지목한 그 장소에서 실종되었을 당시 같은 차림으로 발견이 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이미 죽은 채 땅속에 묻혀 있었고요. 목에는 손으로 졸린 흔적과 칼로 그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날 엘리자베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고 범인은 왜 이런 일을 벌이게 되었을까요? 이 9살 소녀를 살해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털어놓고 있던 이 범인의 정체는요, 바로 엘리자베스 올튼의 이웃집에 살고 있던 당시 15살의 여고생 알리사 부스타만티였습니다. 2009년 10월 21일 엘리자베스 올튼이 실종된 다음 날부터 체포되던 당일까지 한 번도 학교에 가지 않았던 이 알리사 부스타만티는 1994년 1월 28일 생으로 사건 당시 나이는 15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범인의 가족관계를 살펴보면은 다른 기존의 범죄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 내내 부모의 교육이나 애정을 받아보지 못하고 자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아버지가 알리사가 태어날 당시에 이미 범죄자였습니다. 10년형을 받아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고요. 어머니는 절도나 마약으로 전과가 있던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리사의 부모는 당시에 둘 다 미성년자였던 거죠.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에서 태어난 알리사는요,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듯이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억지로 아이를 떠맡게 된 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당연히 알리사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요. 이렇게 태어난 알리사는요, 자신이 태어난 것이 가족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10살이 되기 전부터 눈치채게 됩니다. 그 뒤로 자라면서 친구나 대화할 사람도 없었고요. 그렇게 우울증을 겪었어요. 우울증이 있다 보니 자라면서 자해를 하기도 했고요. 여러 번의 자살 시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처지의 알리사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대화하기 위해서 가상 공간인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집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마지막 접속된 날짜가 2009년 10월 30일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이 10월 21일이니까 약 9일 만에 검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사진들을 올렸던 거죠. 사진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조금 과한 듯한 느낌의 분장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분장법이 야만인이라는 뜻의 고스라고 부르는 분장입니다. 고스는 1980년대 유행하던 락 음악의 한 장르예요. 주로 세상의 종말이나 죽음, 악마 등을 주제로 하는 약간 어둡고 암울하기도 한 느낌의 음악이죠. 이런 음악을 하는 가수들의 메이크업이나 패션이 유행하게 되면서 비슷한 취향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에도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스 스타일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리사는 평소 말수도 거의 없고요.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하지만 이 SNS 속에서만큼은 다른 평범한 아이처럼 자신이 웃는 얼굴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고 다른 온라인상의 친구들에게 댓글을 달아주는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취향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평범한 성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알리사의 SNS 안에서는요, 놀라운 점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SNS 계정에는 자신을 간단하게 알릴 수 있는 프로필을 적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 자신의 취미를 어느 날부터 사람 죽이기라고 써놓고 있었죠. 알리사의 경우 이것을 단순히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넘기기에는 정도가 조금 심했습니다. 알리사가 자신의 유튜브 계정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올린 영상이 있는데 이복 남동생들을 전류가 흐르고 있는 담장으로 밀어서 감전사 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살인을 예고하는 영상을 올려놓은 적도 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당시 묻혀있던 장소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 미리 알리사가 정해놓은 그 숲풀과 나무들이 많이 있는 그늘진 언덕이었다고 해요. 이곳에 가보니 두 개의 작은 구덩이가 미리 파헤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알리사는 무언가를 묻기 위해서 이곳을 미리 파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중 한 곳에서 피해자인 엘리자베스가 발견되었던 거고요. 검거된 후에 알리사의 말에 의하면은 이 구덩이는 두 남동생이 들어갔을 자리였고 본인이 직접 준비해 둔 것이라고 자백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아이들에 대한 적개감이 있었고 살해 의지도 있는 상태였던 거죠. 하지만 겉으로 봤을 때 주변 사람들 눈에는 알리사는 평소 두 남동생과 사이가 굉장히 좋아 보였고 동네 어린 아이들과도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은 당시에 알리사의 어떤 공격적인 성향에 대해서 의심해보지 못했고요. 그냥 유독 별나게 사춘기를 겪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범행 사실과 아이들에 대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속마음이 드러나자 당시 주민들이 경악을 했죠. 주민들이 모두 속았을 정도로 알리사가 생각과 행동을 다르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냐 하는 거죠. 알리사가 유독 아이들에게 친절했고 가깝게 대했던 이유는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도록 미리 아이들에게 거부감이나 적대감을 없애놓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이런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엘리자베스도 옆집에 사는 알리사를 친언니처럼 따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2009년 10월 21일 친구 집에서 놀던 엘리자베스는 집으로 가던 도중에 마당 앞에 앉아있던 알리사 부스타만티를 보고 인사를 합니다. 알리사는 그날따라 무언가에 불만이 쌓여서 주체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자신을 보고 인사하는 엘리자베스를 보자 갑자기 그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알리사는 항상 그 일을 해보고 싶었지만 마땅한 대상을 찾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마침 혼자 집에 있던 알리사는 지금이 아니면 그 일을 평생 못 해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엘리자베스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죠.
간식을 줄 테니 집에 들어오라는 말에 엘리자베스가 순순히 알리사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은요, 살인을 말하죠. 집 안으로 들어온 엘리자베스는 결국 평소 친언니 같이 잘 따르던 옆집 언니 알리사의 손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범행 방식은요, 엘리자베스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손으로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15살인 어린 여자아이의 힘으로 사람의 목을 졸라 살해하기에는 좀 힘들었겠죠. 기절시키는 데까지만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자 한동안 가만히 서서 쓰러진 아이를 지켜보던 알리사가 정신을 차리고는 살해 도구를 찾기 위해 집안을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책상에 올라가 있던 칼을 발견했죠. 알리사가 이 칼을 보고 아무런 고민도 없이 칼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절한 아이의 목이랑 손을 칼로 그었고 당시 엘리자베스의 몸에서 나오고 있는 피를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했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기절한 채 과다출혈로 사망을 하게 되죠. 아이가 죽자 알리사가 살인 당시에 그 감정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때의 일을 살인 직후에 일기장에 써뒀습니다. 이게 이제 체포 뒤에 경찰의 집안 수색으로 발견된 일기예요. 지워진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좀 내용을 대략 해석해보자면 이렇습니다. 2009년 10월 21일 수요일, 나는 누군가를 죽였다. 먼저 목을 조른 다음 칼로 베었다. 그때 내 기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굉장히 놀라웠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살인은 너무나 즐거웠다. 조금 긴장되고 떨리지만 괜찮았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곧 교회에 가야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 끝에 보면 LOL로 써있죠. 줄임말인데 러프 오브 러브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웃는 느낌입니다. 엘리자베스를 살해 직후 이 작성된 일기에는요,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살인에 대한 죄책감이나 후회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일기가 공개되자 제퍼슨 시의 주민과 뉴스를 접한 캐나다 지역의 사람들은 모두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크게 경악을 했었다고 합니다. 알리사 부스타만티의 재판은 3년에 걸쳐서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는 1급 살인 혐의를 받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되었어요. 하지만 2012년에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는 변호사가 알리사는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던 점과 자해와 자살 시도로 드러낸 폭력성은 모두 당시 복용 중이던 우울증 약의 부작용이라는 점과 모든 범행 사실을 자신이 자발적으로 고백했던 점을 들어서 형을 줄여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변호사의 요청이 모두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결국 이 두 번째 재판에서 18살이 된 알리사 부스타만티는 1급 살인에서 2급 살인으로 죄질이 약간 가벼워지면서 가석방 신청이 가능해지는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건 내용 자체가 워낙에 잔인성을 많이 보였습니다. 시신을 임의로 안매장한 것에 대해서 이 죄로 30년형을 별도로 받았기 때문에 알리사가 지금 가석방 신청을 하려면은 최소 35년이 지나야 출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석방 자격이 생겨서 신청 즉시 이것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출소할 때 알리사의 나이는 53살 정도가 되죠. 사건이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을 소개할 때 올해 3월에 인천에서 있었던 비슷한 미국판 여고생 여아살인 사건이라고 소개를 했었는데요. 두 사건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먼저 두 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가 한 동네에서 살고 있던 이웃 주민이라는 것과 두 사건 모두 범인이 여고생이라는 점, 그리고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것과 평소에는 조용하고 말이 없었지만 SNS 상에서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활발한 활동을 했고 집착하는 듯한 성격을 보였다, 이런 것들을 공통점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알리사의 범행 당시에 작성된 아까 본 일기나 인천 사건에서 범인이 작성한 SNS 글처럼 이 사건이 그 인천 여고생 여아살인 사건의 범인이 아이를 살해한 날 썼던 트윗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범행 뒤에
조금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공통점도 볼 수 있죠. 공통점이 있으니까 차이점도 있을 겁니다. 인천 사건의 경우에 공범이 있었어요. 하지만 알리사는 단독 범행이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 더 큰 차이점은 한국 사건의 경우에 소년법의 적용으로 미성년자가 벌인 사건에 대해서 같은 살인죄라도 성인이 저지른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20년형이 법정 최고형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주범과 공범이 법정 최고형을 받기는 했지만 이 주범인 김양은 17살이기 때문에 20년형을 받았고요. 공범인 막 성인이 된 19살이었죠. 공범은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이런 소년법의 모순점으로 인해서 공범이 오히려 더 큰 형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겼죠. 미국의 경우에 한국 사건과 마찬가지로 범인이 15살의 미성년자였지만 성인과 다르지 않게 종신형이 내려진 것을 결정적인 차이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한 해 우리나라가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부산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이나 이 인천 여자아이 살인 사건 같은 이런 미성년자에 의한 잔인한 범죄들이 큰 이슈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범죄 사건에서도요, 해외 사건에서도 지난주 영국에서 있었던 아스퍼거 증후군을 겪던 10대 살인 사건에 이어서 이번 주는 우울증에 걸린 여고생의 살인 사건을 알아봤습니다. 이런 잔혹 범죄를 저지르는 범인들의 연령대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어려지고 있는 추세예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각종 청소년 사건 사고 범죄들로 인해서 요즘에 잔인한 10대라는 말이 생겨났죠. 이렇게 아이들을 점점 잔인하게 만들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고 제대로 이해해야지 청소년의 범죄를 좀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2017년의 마지막 주 범죄 사건인 미국판 여고생 살인 사건 알리사 부스타만티의 사건 파일이었습니다.